네, 298쪽 북한 사회의 변화 부분입니다. 북한 사회는 현재 김정은이라고 하는 김일성의 손자가 통치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 관계고요. 그리고 이 김정일의 아들이 바로 김정은입니다. 지금 현재 3대가 권력을 세습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흐름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64쪽 배움책에 보시면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3명이 차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김일성, 아들인 이제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 이렇게 3명이죠. 그래서 현재는 김정은이라고 하는 비교적 나이가 젊은 이제 지도자가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체제의 성격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요. 김일성은 우선 독립운동에 참여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요. 독립운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얻고 해방 이후, 독립 이후에 소련 군정과 협력을 하면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제 소비에트 정부의 방침을 받아서 사회주의 정권을 세웠죠. 수립했죠. 자, 그런데 이 가장 본질적으로 성격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6.25 전쟁 직후입니다. 그리고 6.25를 일으킬 때까지만 해도 북한의 어떤 경제 수준이라든지 상황이 남한보다 훨씬 나았기 때문에 농지개혁도 성공했고 남한과 북한을 비교했을 때는 그때는 객관적으로 북한이 조금 더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경제력과 국제적 지위, 그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정당성 등을 바탕으로 전쟁을 일으켰는데 북한이 전쟁에서 패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했잖아요. 남한을 통일한다는 이런 목표를, 그리고 사회주의 정권을 한반도에 수립한다는 어떤 목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6.25 전쟁을 거치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북한 주민들한테 해야 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김일성은 이 책임을 누구에게 씌웠냐면 김원봉이라던가 조만식이라던가 그리고 남한에서 월북했었던 박헌영이라던가 이런 다른 자기 이외의 사회주의자들 세력에게 이 전쟁의 패전의 패배에 책임을 뒤집어 씌우면서 이들을 사형시키고 처형하고 유배 보내고 하는 등 정치적인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독재 체제가 강화되는 거죠. 그리고 당시 사회주의 국가 중에는 이 중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서로 이제 사회주의의 정통성을 추구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소련의 사회주의와 북한은 다르다라고 하는 자주노선을 추구를 했고요. 그 상황에서 김일성이 유일한 이제 그 지도자라는 사상을 확립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주체 사상이라고 해요. 주체 사상은 북한이 만들어낸 좀 특수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주체 사상이 국가 통치 이념으로 공식화되는 법적인 절차가 바로 아래에 나오는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의 발표예요. 근데 여러분 사회주의 헌법의 발표 연도를 보시면 뭔가 느낌이 좀 있죠. 우리나라는 이 시기에 뭐가 발표됐을까요? 유신헌법이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남한이나 북한이나 이 시기에 어떤 느낌이에요? 굉장히 독재체제가 강화되는 느낌이구나. 이런 어떤 분위기가 읽히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북한에는 주석이라는 자리가 새로운 어떤 직책이 탄생이 되고요. 그래서 아바이 수령 동무라고 이제 우리가 뭐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직함인 거죠. 북한의 주석. 그래서 김일성이 취임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나서 김일성은 신격화가 돼요. 사람들이 숭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체 사상을 체계적으로 조작해서 북한 주민들이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제도화하고요. 그리고 국방비에 너무 많은 돈을 쓰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좀 침체가 이어지자 선군 정치라고 하는 개념을 내세워서 선군 정치는 여러분 군대가 중심이 돼서
나라를 이끈다, 통치한다. 선자가 이제 먼저 선자죠. 군자는 이제 군대를 얘기하고, 그래서 북한 사회를 통제한다라는 이런 통치 방향을 내세웠어요. 자, 김정일 시기에는 조금 의미가 있었던 내용이 2000년과 2007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각각 김정일이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한과 북한의 대표 통치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통치자들이 서로 만났다는 것에 의미가 있죠. 자, 그렇게 하고 김정일이 사망을 한 후 김정은이 권력을 세습하게 됐는데, 자, 김정은은 지금 경제와 핵을 두 개를 다 놓고 싶지 않아 해요. 그래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서 북한과 남한과 미국은 굉장히 이제 뭐 한미 연합 훈련도 많이 하고 있고 긴장감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핵화를 추구하고자 남한도 미국도 북한을 계속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북한의 체제의 변화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요. 북한의 경제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보면 6, 70년대에는 남한과 비슷해요. 경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식량과 소비재 생산을 촉구해서 전쟁 종료 후 경제를 회복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80년대부터 이제 북한의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을 합니다. 해서 이걸 벗어나 보려고 합병법, 합작회사 경영법이라는 특별법을 1984년에 제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법은 외국의 자본을 유치할 때, 외국 자본을 유치한다는 거는 외국인이 투자를 하라는 얘기죠. 근데 외국인이 투자하려면 북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권이라든지 비자라든지 각종 법률이라든지 규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은 큰 폭으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합병법은 이름을 알아두시고, 자, 90년대에는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났죠. 동유럽에 있었던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정권이 무너졌고 미국이 이제 경제 봉쇄를 실시하게 되면서 북한에는 식량난이 계속됐고, 그래서 북한을 빠져나가서 도망가는 사람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제 이 나진과 선봉이라는, 우리로 따지면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어떤 그런 자유경제무역지대, 그러니까 사회주의적인 어떤 체제에서 예외를 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던가. 그래서 우리 중국 영토지만 홍콩 어때요? 외국인 회사가 굉장히 많고 외국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죠. 그런 느낌으로 자유경제지대에 지역을 이제 설치했고, 나진과 선봉은 지역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이에요, 도시. 근데 이것도 성과가 별로 없었다, 이런 서술이 있습니다. 자, 90년대 말 이후에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개선됐죠. 우리 그 노무현하고, 그리고 그 전 시대인 김대중 시대에 열리게 되면서 경제 협력의 약속이 이어졌고요. 그래서 남한 사람들이 금강산에 방문한다던가 아니면 북한 사람들이 개성이라고 하는 도시에 남한 사람들이 출퇴근할 수 있도록 공업 단지를 건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에서 합의를 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을 했죠. 그다음에 시장경제적인 자본주의적인 요소도 도입했고, 신의주에 또 하나 경제특구를 신설했고, 그래서 약간 개방적인 느낌으로 정책을 추진을 했는데 이것도 큰 그 성과는 거두지 못했어요. 그리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이제 방지하려는 유엔과 국제사회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경제봉쇄로 대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되고 나서는 개성공단도 폐쇄돼서 지금 현재는 더 긴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